가자 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군이 투입돼서 본격적인 지상전이 발발한다면 이스라엘 대 하마스, 과연 어떤 전쟁 양상을 보이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양측의 특징적인 면을 한 가지씩 픽업해서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 물론 하마스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첨단 무기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비나 무기로 양측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다른 시각으로 양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쪽은 세계 최고의 예비군, 그리고 하마스 쪽은 역시 세계 최고의 지하터널, 소위 땅굴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예비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비군이 왜 그토록 위협적인지를 알기 위해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예비군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07년 당시 프러시아는 나폴레옹에게 패배한 뒤에 그 영토를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상비군을 42,000명으로 그 이상 넘지 못하게 제한을 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그러자 프러시아 측이 군사력을 키우려고 군 수뇌부가 짜낸 아이디어가 예비군이었습니다. 우선 4만여 명을 징집해서 훈련한 뒤에 귀가시키고 또 다음날 새로 징집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볼 때 상비군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출퇴근을 반복하면서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상비군의 서너 배에 이르는 병력으로 키워냈습니다. 이게 훗날 지금과 같은 그 예비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프러시아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서력을 하는 토대가 바로 예비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요, 이런 조직을 지금 같은 그런 개념의 어떤 정식 예비군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비밀 병력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개념의 조직적인 예비군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대영 제국입니다. 전투 경험과 자질을 갖춘 장교를 미리 키우려 반민, 반군, 반은 민간인, 반민, 그리고 반은 군인, 이렇게 반민, 반군을 뽑았습니다. 평소에 생업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치르고 급여는 현역병의 한 절반 정도를 받았습니다. 전시가 되면 그런데 현역으로 바로 투입이 됐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전 후에 그때 1200만 명이던 정규군을 영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150만 명으로 줄이면서 예비군을 키웠습니다. 무려 85만 명의 예비군을 키웠습니다. 대영제국의 그때 그 예비군 개념을 미국이 바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덕을 본 것도 있습니다. 6.25 때 한국에 보낸 병사의 약 3분의 1이 예비군이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도 이 수십만 명을 파병한 바 있죠. 미국은 연간 38일 훈련을 받고 약간의 급여를 받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예비군도 혜택이 많습니다. 대학을 간다 그러면 학자금 혜택을 비롯해서 의료 혜택, 연금 혜택 등을 많은 그런 혜택을 예비군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예비군 최강국은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병력 자원이 부족한 이스라엘은 예비군을 46만 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17만 명의 그 현역병보다 무려 2.5배나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복무합니다. 이후 남자는 45살까지, 그리고 여자는 34살까지 예비군에 소속됩니다. 연간 38일에서 55일 정도로 훈련을 합니다. 훈련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 진지함의 정도로 본다면 말이 예비군이지 현역보다 어찌 보면 더 진지합니다. 실제로 전투 경험도 많고요, 숙련도도 높은 그런 핵심 전력입니다. 전투기 조종, 특수작전, 정보 분석 작업 등등에서는 그야말로 예비군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예비군 장교가 현역을 지휘하기도 합니다. 지난 1973년 4차 중동전쟁 때 계속 밀리던 전세를 뒤집은 것도 뒤늦게 투입된 바로 예비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9년 전이 지난 2014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충돌했을 때에도 예비군 4만 명이 가자 지구에 진입해서 하마스의 땅굴과 요새 그리고 무기고 등등을 찾아서 공격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스라엘 예비군, 한국의 예비군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서 훈련을 받고는 하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훈련받으러 가는 그런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거주 지역 중심이 아니라 현역대, 함께 복무하고 함께 훈련받던 그 현역대 부대원들, 그 현역대 전우들, 전우죠, 전우. 그 전우들과 예비군이 돼서도 계속 같이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년 동안 전우회를 다지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일부는요,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뭐 변호사, 또 뭐 시카고에서 일하는 무슨 경제 분석가, LA에서 일하는 무슨 영화 배우, 이런 그 사람들도 유태인 경우에는 뭐 예비군 훈련 받으러, 또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비군 훈련 받을 때도 이제 가는데 일부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말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의 전우들이 다 전장에 있는데, 그리고 훈련장에 있는데 나만 빠질 수가 없다라면서 자발적으로 다 나섭니다.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 예비군에도 그런데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네탄야후 총리의 그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전투기 조종사라든지 특수부대원 등이라든지 이런 예비군 수만 명이 그 법 통과에 반대하면서 복무 거부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그러자 하마스와 이란 혁명수비대가 은밀히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잘 아시는 헤즈볼라는 접경 지역의 병력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의 그 틈을 좀 노리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단행 그 배경 중에도 또 여러 가지 뭐 배경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하마스가 갑자기 이 시점에서 공격을 했을까라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여러 배경 가운데 한 부분은 최소한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안보 공백, 예비군들의 그 복무 거부 운동 일부에서 일어나는 것, 그런 안보 공백의 틈을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하자 결국 이스라엘의 예비군들은 다시 뭉쳤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뭐 유학생, 사업가, 대기업 회장, 변호사, 뭐 경제 분석가 등등등이 조국을 구하겠다라면서 자발적으로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탄야후를 비판하면서 네탄야후를 적대시했던 베네트 전 총리도 51세의 나이에 예비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국을 지키는데 여야 정쟁이 무슨 필요 있냐, 조국을 지키는데 전직 총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면서 다 예비군으로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6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힘입니다. 자, 다음은 하마스 쪽을 보겠습니다. 이 하마스 측의 최대 무기로는 사방팔방으로 얽혀있는 복잡하고 방대한 지하 터널이 꼽힙니다. 이 하마스의 터널망의 길이는 약 300마일, 킬로미터로는 약 483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더 긴 겁니다. 깊이도 최대 약 40m에 달해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피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도심 요새에 접근하려면 이런 터널과 또 지뢰, 또 매복 장소 등등으로 구성된 여러 겹의 방어선을 뚫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서 지상전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의 첨단 무기를 장착한 예비군, 그리고 하마스의 예측 불허의 지하 땅굴을 활용한 전술, 이 두 상반되는 특징의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마스의 땅굴이 바로 북한의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이 하마스에 군사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6 내지 8m 높이로 높게 이 가자 지구를 둘러싼 분리 장벽을 건설하자 이를 피하는 땅굴 건설에 북한 기술이 투입된 것입니다. 하마스는 이집트나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땅굴을 다수 파놓고 이스라엘군과 쫓고 쫓기는 이 두더지 게임을 벌여왔습니다. 하마스 땅굴은요, 성인 남성이 살짝 고개를 숙여서 이동할 수 있을 그런 정도지만 그 안에서 수개월씩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무기와 생필품 등이 오고 가는 그런 통로이기도 합니다. 한 정보 소식통은 비무장지대에서 다수의 땅굴을 운영했던 북한으로부터 하마스가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땅굴 건설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과거 그 미얀마 군부에도 기술을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의 땅굴은 비행기가 지하 터널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규모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지난 2014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진격을 해서 하마스가 구축한 그 땅굴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땅굴을 확인했는데 배치 형태나 구조 등이 놀랄 정도로 북한 땅굴과 흡사하다라고 밝혀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구축한 지하 시설, 지하 터널 중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안보단체는 지난 2021년 그 보고서에서
레바논의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2014년 북한과 $1,300만 계약을 맺고 자재와 이 굴착 기술 등을 넘겨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의회 조사국은 북한이 그 땅굴 기술자를 외교관으로 위장시켜서 땅굴을 활용하는 방법을 여기저기에 조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땅굴 중간중간에는요, 보면 군 간부들을 위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하마스에 있는 땅굴입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무장단체가 만든 땅굴, 그 땅굴을 보면 땅굴 중간중간에 군 간부들을 위한 휴게시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놀랄 정도로 북한의 땅굴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첨단 무기와 더불어서 이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46만 명의 예비군, 또 그에 대해서 옛 축부러인 하마스의 지하 땅굴. 자, 전쟁이니까 어느 나라가 이길지 어느 쪽이 이길지 그것도 결과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승패를 떠나서 양측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더더욱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세계 최강 이스라엘의 예비군, 그리고 북한의 기술로 만든 요새 같은 하마스의 땅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 사태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